서울의 빛바랜 재개발 지역 한켠 햇살은 낡은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먼지처럼 부유하는 나른한 오후였다. 10년이 넘도록 재개발 이야기가 돌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가는 동네. 그곳에 김순자 여사의 작은 수선집이 있었다. 꼬박 40년을 그 자리에서 바늘과 실을 벗삼아 살아온 그녀에게 이곳은 세상의 전부이자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공간이었다. 퀴퀴한 묵은 첫 냄새와 재봉틀 기름 냄새, 그리고 김순자 여사의 희미한 채취가 뒤섞여 세월이라는 이름의 독특한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드르륵 드르르륵. 규칙적이면서도 어딘가 세월의 피로가 묻어나는 재봉틀 소리가 오후의 정적을 깨웠다. 올해 이르니 넘은 김순자 여사는 허리를 굽힌 채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발이 닳고 다른 페달을 밟을 때마다 멈춰 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바늘 끝이 아닌 맞은편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갓 소위로 임관했던 젊은 날의 아들 이서준이 서 있었다. 어색하게 각 잡힌 제복을 입고 짧게 깎은 머리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김순자 여사는 작업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으로 다가갔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거친 손가락으로 사진의 유리 액자를 조심스럽게 쓸어 보았다. 이 옷 처음 입던 날 어깨가 너무 좁아 보인다고 밤새 솜을 넣어 뽕을 만들었었지. 촌스럽다고 어찌나 기겁을 하던지. 그래도 좋다고 입고 가서는 동기들한테 자랑을 했다고 하더구나.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혼자 몸으로 아들을 키우며 시장 좌판 식당 허드레실 남의 집 삭바느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 모든 고생과 서러움이 사진 속 아들의 저 웃음 하나로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무릎 위에 놓인 낡고 빛바랜 군복을 만졌다. 바로 사진 속 아들이 입었던 첫 소위 제복이었다. 수십 번을 빨고 달아해진 어깨 부분을 정성껏 꿰매면서 그녀는 깊은 상념에 잠겼다. 이 옷을 꿰맬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내 아들 어깨 위에 별이 4개나 달렸구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장군이라니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았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늘한 외로움이 파고들었다. 너무 높은 곳으로, 너무 먼 곳으로 가버린 아들이었다.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었고 어쩌다 하는 전화 통화도 늘 짧은 안부 인사가 전부였다. 혹여나 자신이 아들의 빛나는 길에 작은 흠이라도 될까봐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도 쑤시는 무릎도 철저히 숨긴 채 살아왔다. 마침 그때 수선집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국군의 날 행사를 맞아 주요 지휘관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였다. 화면 가득 수많은 장병 앞에서 연설하는 아들 이서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눈빛 절도 있는 몸짓, 강당 전체를 울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 김순자 여사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이지만 참 멋있다. 늠름해. 하지만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볼수록 그녀와 아들 사이의 거리는 더욱 아득하게 느껴졌다. 화면 속의 저 아들은 그녀가 알던 아들, 서준이가 아닌 나라의 큰 인물일 뿐이었다.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고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아들을 볼 수 없다면 아들의 아들이라도 보아야 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이자 삶의 이유인 손주 강지훈을 만나는 것이었다. 몇 달에 한 번뿐인 면회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두었던 갈비 한 덩이를 꺼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환장하던 이제는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는 할머니표 소갈비찜을 하기 위해서였다. 찬물에 핏물을 빼고 온갖 채소를 다듬고 밤이며 대추며 아낌없이 재료를 넣었다. 간장을 끓이는 냄새가 좁은 집에 달콤하게 퍼져나갔다. 보글보글 갈비찜이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가 그녀의 외로운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갈비찜을 정성껏 커다란 보온 도시락에 눌러 담았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스티커 한 장을 꺼냈다. 사랑하는 내 강아지 지훈이에게.
서툰 솜씨로 직접 쓴 글씨였다. 그 스티커를 도시락통 한가운데에 정성껏 붙이고 나서야 그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 도시락 하나에 그녀의 모든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순자 여사의 설레는 마음과는 달리 손주가 복무 중인 최전방 부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젊은 중대장 최민호 대위의 신경은 그야말로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자신의 완벽한 군 생활에 흠집이 생겼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중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식단이 부쩍 부실해지고 육개장의 고기 대신 뼈만 둥둥 떠다니며 심지어 보급된 신형 방탄복의 재질이 의심스럽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최 대위는 이 모든 불만이 자신의 지휘 능력을 의심받게 할까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특히 강지훈 일병은 최근 훈련 중 부상당한 몸으로도 계속해서 열악한 식단과 불합리한 훈련 강도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아 최 대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는 강지훈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기회만 있다면 본보기를 보이고 싶어 안달이었다. 병사들은 그의 살기 어린 모습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김순자 여사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손주를 만날 부푼 가슴을 안고 집을 나서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유모차, 바퀴를 개조해 만든 작은 손수레에 정성껏 도시락과 손주에게 줄 몇 가지 옷가지를 싣고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다. 첫 번째 버스는 시장을 지나는 언제나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노선이었죠. 사람들 사이에 끼어 혹여나 도시락이 쏠릴까. 그녀는 귀한 보물 단지처럼 도시락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도시의 풍경을 지나쳤다. 창밖으로 익숙한 건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마음은 벌써부터 손주가 있는 최전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 강아지 밥은 잘 먹고 지내려나? 훈련이 고되지는 않을까? 지난번 통화에서는 목소리가 조금 잠긴 것 같았는데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닌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수시는 허리와 무릎의 통증도 손주를 만난다는 설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창밖의 풍경은 어느새 높은 건물 대신 논과 밭, 그리고 나지막한 산들로 바뀌어 있었다. 한참을 더 달리자 버스는 군인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정류장에 그녀를 내려주었다. 여기서부터는 한참을 걸어야 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옷을 여미고 다시 손수레를 끌며 흙길을 걸었다. 마침내 저 멀리 부대의 위병소가 보였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높고 차가운 철문과 그 위에 처진 날카로운 철조망, 그리고 총을 맨 채 부동 자세로 서 있는 젊은 병사의 모습. 그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생각보다 훨씬 더 삼엄하고 냉랭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지만 곧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저기 총각 고생이 많구먼. 나 강지훈 일병 할머니인데 우리 손주 면회 좀 하려고요. 위병소 근무병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손수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뚝뚝하게 말했다. 신분증 주십시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건네자 그는 안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금속성의 기계음과 함께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통제실. 위병소에 강지훈 일병 면회 요청 민간인 1명. 수화기 넘어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최민호 대위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또 뭐야? 이 정신없는 와중에 면회 신청이라고 누구야 대체? 최민호 대위는 부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있었다. 지난밤 병사들 사이에서 식단 문제와 보급품 비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특히 강지훈 일병은 훈련 중 다친 다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 들었다. 강지훈은 최 대위에게 있어 골칫덩이 그 자체였다. 그는 강지훈을 따로 불러 심하게 질책하고 며칠간 특별 교육기라는 명목해 화장실 청소와 야간 보초를 몰아서 시키는 등 은밀히 괴롭히고 있었다. 최 대위는 할머니의 방문이 이 모든 것을 들춰낼까봐 극도로 불안했다. 더욱이 그는 최근 부대 보급 계약을 따낸 대기업 영진물산의 임원들과 긴밀히 접촉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부실한 식자재와 저품질의 전투 장비를 군에 납품하도록 눈감아주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인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그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다. 잠시 후 중대 본부에서 최민호 대위가 직접 걸어 나왔다. 잘 다려진 전투복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전투화. 그의 구두가 자갈길 위에서 버석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그는 김순자 여사를 보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현재 부대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 면회가 전면 통제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의 말투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특히 강지훈의 다리 상태와 그가 당한 가혹 행위가 외부에 알려질까봐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는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의 어머니인지 알 리 없었다. 그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늙은 민간인으로만 보였다. 김순자 여사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저 멀리서 새벽밥 먹고 달려왔는데 잠깐 얼굴만이라도 보면 안 될까요? 우리 손주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가슴에 밟혀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안 됩니다. 규정이라서 안 됩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에 준하는 비상사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 대위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김순자 여사의 간청을 잘라냈다. 그리고 어머님 병사들의 건강과 사기는 저희가 알아서 관리합니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음식은 위생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더욱 엄격합니다. 그는 갈비찜 도시락을 힐끗 보며 냉랭하게 덧붙였다. 이는 실상은 부실한 식단 문제를 감추려는 그의 비겁한 속셈이었다. 김순자 여사는 거의 울상이 되어 품에 안고 있던 도시락통을 내밀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좀 전해주면 안 될까? 우리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인데 이거라도 먹여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제발 부탁이야, 총각. 최 대위는 한숨을 쉬며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어머님, 음식물 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강지훈이 혹시라도 할머니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릴까봐 극도로 불안했다. 제발 부탁이야.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밥만이라도 전해주고 와주면 안 되겠나. 김순자 여사가 그의 팔을 잡으려 하자 최 대위는 짜증을 내며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민호 대위가 짜증을 내며 김순자 여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자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도시락통이 허공에 포물선을 그리더니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 가득한 바닥으로 떨어졌다. 뚜껑이 열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던 갈비찜이 처참하게 흙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사랑과 정성수 시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흙먼지와 뒤섞여 버린 것이다. 그 순간 최민호 대위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단지 귀찮은 일이 하나 더 늘었다는 듯한 짜증과 이 늙은 여자가 빨리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비열한 갈망만이 서려 있었다. 김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흙바닥에 나뒹구는 갈비찜만이 눈에 들어왔다. 다리가 후들거려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만견자실한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서러움과 비참한 모멸감이 한꺼번에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흙이 묻은 갈비 한 점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울었다. 자신의 모든 사랑이 수십 년간 혼자 힘으로 아들과 손주를 지켜온 강인함이 한순간에 흙먼지처럼 짓밟혔다는 사실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할미오니?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강지훈 일병이 위병소 안쪽에서 울부짖듯 외쳤다. 그는 최민호 대위의 눈을 피해 몰래 창밖을 보고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가혹행위와 구타로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할머니가 당하는 모욕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위병소 철문을 박차고 달려나가려 했다. 강지훈 일병 당장 멈춰. 최민호 대위의 날카로운 고함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최 대위는 근무병에게 손짓하며
강지훈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저놈 끌어내 감히 지휘관의 명령을 거역해 당장 영창에 처박아 그의 눈에는 강지훈이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불안감과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이 번뜩였다. 강지훈은 2명의 근무병에게 붙들려 격렬하게 저항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위님, 저희 할머니께 왜 이러십니까? 당장 사과하십시오. 그의 애처로운 절규는 흙먼지 날리는 위병소 마당에 허무하게 흩어졌다. 최민호는 강지훈이 자신의 몸 상태와 부대 내 가혹행위 그리고 부실 보급품 비리에 대해 할머니에게 말할까봐 극도로 초조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 할머니의 방문을 결사적으로 막고 심지어 모욕까지 준 것이다. 강지훈은 끌려가면서도 할머니를 향해 몸부림쳤다. 그의 눈에 비친 할머니의 주저앉은 모습, 흙투성이가 된 갈비찜, 그리고 그 옆에서 냉혹하게 서 있는 최민호 대위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흔으로 박혔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꼭 김순자 여사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문득 주머니 속 휴대폰을 떠올렸다. 아들 서준이 이서준 참모총장. 이 억울함, 이 서러움을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당장 전화해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 장교를 혼내달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이름을 찾았다. 이서준 참모총장. 화면에 뜬 아들의 이름과 직책이 유난히 크게 보였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순자야 정신 차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우리 아들은 나라의 큰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소한 일로 아들 앞길에 먹칠을 할 수는 없어. 나 하나 참으면 되는 것을, 나 하나 눈 감으면 조용히 지나갈 일을. 그녀의 머릿속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아들의 늠름한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 빛나는 아들의 얼굴에 흙 묻은 갈비찜을 들고 우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겹쳐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아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이 서러움을 가슴에 묻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김순자 여사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흙먼지가 묻은 무릎을 털지도 않은 채 흙바닥에 널브러진 갈비찜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 처절한 뒷모습을 위병소의 젊은 병사들은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 중 몇몇은 최민호 대위의 행패와 부대 내 비리를 알고 있었기에 김순자 여사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았다. 그들은 감히 나서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분을 삼키고 있었다. 그날 밤 김순자 여사는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낮에 겪었던 몸 열감과 서러움이 가시지 않은 상처처럼 온몸을 욱신거리게 했다. 흙먼지가 묻은 갈비찜의 처참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창밖에 까만 어둠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나의 아들, 내 손주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삼킨 눈물이 아들의 가슴에 어떤 분노의 불씨를 지필지, 그리고 그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폭풍이 되어 군 전체를 뒤흔들지 말이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국군 지휘의 심장부인 합참의장실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다. 거대한 세계 지도가 걸린 벽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는 통제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원목 책상. 그 자리에 앉은 이서준 합참의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국가의 안위가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결국 펜을 내려놓고 책상 위 단축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의 집으로 연결되는 단축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톤에서 밝음을 가장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저 서준입니다. 주무시지 않으셨네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 밤에 웬일이야. 엄마야, 아직이지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김순자 여사는 황급히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녀는 텔레비전을 켜놓지도 않은 채
그저 어둠 속에서 낮에 겪었던 모멸감을 곱씹고 있었다. 이서준은 수화기 너머의 완벽한 정적을 느꼈다. 텔레비전 소리도 그 어떤 생활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다정하게 물었다. 오늘 지훈이 면회는 잘 다녀오셨고요. 가는 길이 멀어서 힘드셨을 텐데. 아이고, 뭐가 힘들어. 내 강아지 본다는데 아주 잘 다녀왔지. 우리 지훈이 얼굴이 환해졌어. 군대 체질인가 봐. 아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김순자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앞에 흙바닥에 나뒹굴던 갈비찜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대답했다. 그럼 아주 그냥 정신없이 먹더구나. 동기들이랑 나눠 먹는다고 하면서도 혼자 거의 다 먹은 것 같아. 할머니 솜씨 여전하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어찌나 엄지를 치켜 쓰던지. 그녀는 생생한 거짓말을 꾸며내면서 스스로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있었다.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일념이 그녀를 더욱 깊은 비참함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들어온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이서준은 그 미세한 떨림과 평소와 다른 과장된 활기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어머니는 결코 꾸밈 없는 분이셨다. 이렇게까지 밝은 척하는 것은 오히려 깊은 슬픔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별일 없으셨던 거 맞죠? 부대에서 불편하게 한 건 없었고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는 듯했다. 무슨 소리야? 요즘 군인들이 얼마나 깍듯하고 친절한데 이 늙은이한테 다들 어찌나 잘 해주던지 몸 둘 바를 모를 정도였어. 걱정 붙들어매. 우리 아들 덕에 엄마가 어디 가서 대접받고 살아. 김순자 여사는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다. 더 이상 통화를 하다가는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들킬 것만 같았다. 자, 이제 그만 끊자. 너도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야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전화를 끊는 김순자 여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을 속였다는 죄책감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서러움이 뒤엉켜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의 아들이 잘 나가는 게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짐이 되는구나. 감히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을 말할 수조차 없으니. 전화를 끊는 이서준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어머니의 거짓말 뒤에 분명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않을 비극이 숨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떨리던 목소리와 아까 낮에 받은 군수 보급 관련 보고서가 묘하게 겹쳐졌다. 최근 최전방 부대들의 식자재와 보급품 관련 불만이 심상치 않게 보고되고 있었다. 특히 강지훈이 있는 부대에 대한 보고서는 이상하리만큼 깨끗했지만 오히려 그 점이 이서준의 의심을 키웠다. 그는 군대의 높은 자리에서 수많은 이들의 위선과 비리를 목격해왔기에 완벽한 보고서야말로 가장 큰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무거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김주 임원사가 조용히 의장실로 들어섰다. 그는 이서준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단순한 부하 직원을 넘어 친동생처럼 그를 따르는 인물이었다. 김순자 여사를 고향 어머님이라 부르며 살뜰히 챙기곤 했다. 김주 임원사는 이서준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장님, 밤이 깊었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김 원사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역마음에 걸리는군. 어머님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부대 면회는 잘 다녀오셨다고 합니까? 잘 다녀오셨다는데 목소리가 좋지 않아. 내게 무언가 숨기는 게 분명해. 이서준의 말에 김주 임원사의 얼굴에도 근심이 어렸다. 그는 김순자 여사의 강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 아들에게 짐이 될 일이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혼자 짊어질 뿐이라는 것을. 더욱이 김주 임원사는 최근 해당 부대에서 병사들 사이에 부실 식단과 보급품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듣고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설마 어머님께서 그런 일에 휘말리신 건가?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었다. 결국 이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휘 개통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손주가 복무하는 부대의 관할 군단장인 박준영 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박 소장은 최근 영진물산이라는 대기업과의 군납 비리로 뒷돈을 챙기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의 교활한 처세술로 모든 의혹을 피해가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서준은 박 소장의 부대가 항상 모범 부대로 보고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그 시각 박준영 소장은 관사에서 편안한 자세로 고급 위스키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낮에 있었던 위병소 소란에 대해 최민호 대위에게 보고받았고 최 대위의 교활한 보고에 만족하며 잘 처리했다고 칭찬까지 한 상태였다. 최 대위는 할머니를 돌려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강경 대응이 필요했고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능숙하게 둘러댔다. 박 소장은 최 대위가 자신이 뒤를 봐주고 있는 영진물산과의 보급 계약건에 대해 입단속을 철저히 하는 충직한 부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음 승진과 이면 거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책상 위에 직통 전화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합참 의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임을 알리는 붉은 램프가 깜빡였다. 박준영은 화들짝 놀라 술잔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다.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이서준 의장님께서 이 늦은 시간에 왜... 충성 군단장 박준영입니다, 의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순간의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박 장군 늦은 시간에 미안하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어머니가 자네 부대 쪽으로 면회를 가신 걸로 아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이서준 참모총장의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질문에 박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아셨지? 설마 그 늙은 여자가 직접 전화를 한 건가? 아니 감히 합참의장님께 그런 하소연을 할 리가 없어.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박준영은 순간적으로 모든 상황을 계산했다. 이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끝이었다. 특히 최근 자신을 주시하는 감사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만약 이번 일이 영진물산과의 비리와 엮인다면 자신의 승진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고작 늙은 여자 하나의 민원 때문에, 그것도 자신의 부하가 벌인 사소한 실책 때문에 모든 걸 날릴 수는 없었다. 그는 재빨리 최민호 대위의 보고 내용을 떠올렸다. 문제없이 잘 돌려보냈고 규정대로 했을 뿐이다. 야망과 두려움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진실과 거짓의 저울 위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짓을 선택했다. 아, 이장님, 어머님이셨습니까?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수화기를 막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한 목소리로 능청스럽게 연기하기 시작했다. 확인해보니 잠시 다녀가신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규정에 따라 정중하게 안내해드렸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의장님. 그는 완벽한 거짓말에 사소한 민원까지 신경 써 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뉘앙스까지 섞어 능글맞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잘 짜여진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말이다. 이서준은 일단 그의 말을 믿는 척했다. 알겠네. 신경 써줘서 고맙네. 전화를 끊는 박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곧바로 최민호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합참의장 어머니였으니 앞으로 어떤 소문도 나오지 않도록 입단속을 철저히 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강지훈 그놈 당분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특별 관리해. 혹시라도 쓸데없는 소리라도 하는 날엔 내 목숨도 장담 못할 줄 알아. 그는 자신의 현명한 대처에 스스로 만족하며 다시 위스키 잔을 채웠다. 자신의 야망을 지키기 위해 내뱉은 그 거짓말이 곧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였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성공과 탐욕만이 가득했다. 박준영 소장이 내뱉은 거짓말은 차가운 독사의 혀처럼 군 위계체계라는 어두운 통로를 따라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내린 조용히 덮으라는 지시는 그가 가진 권위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압력이 되어 각 부대를 짓눌렀다. 특히 그의 지시는 단순한 은폐를 넘어 자신과 영진물산의 비리가 혹여라도
수면 위로 떠오를까 하는 극심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군납 비리로 벌어들인 막대한 검은 돈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지시를 받은 사람은 연대장이었다. 한밤중에 군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받은 연대장은 박준영 소장의 싸늘한 목소리에서 이 일에 조금이라도 엮이면 내 군 생활도 끝이다 라는 서늘한 경고를 읽어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휘하 대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군단장보다 한층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박소령, 오늘 자네 부대 위병소에서 민간인 관련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네. 그게 보통 민간인이 아니야. 합참 의장님과 관련된 분이란 말이야. 군단장님께서 대노하셨어. 문제 일으킨 병사 강지훈 일병이라고 했나?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해 다시는 부대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 알았나. 박준영의 지시는 표면적으로는 문제를 덮으라는 것이었지만 공포와 과잉 충성심을 거치자 문제를 일으킨 원흉을 찾아내 처벌하라는 뜻으로 완벽하게 변질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왜곡된 지시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최민호 대위에게 전달되었다. 대대장에게 불려가 잔뜩 깨지고 나온 그는 그러나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가슴은 묘한 쾌감과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역시 나의 판단은 옳았어. 나는 원칙대로 부대를 지켰고 상급 부대에서도 나의 이런 강직함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는 자신이 강지훈을 괴롭히고 비리를 감춘 것이 결국 빛을 발했다고 믿었다. 최민호 대위는 강지훈 일병을 자신의 중대장실로 호출했다. 팔짱을 낀 채 의제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강지훈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 일병, 네 할머니 때문에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상급 부대에서까지 이 일을 주시하고 있어. 군인 가족이면 군인 가족답게 처신해야지. 이렇게 부대에 민폐를 끼쳐서야 되겠나. 내가 군 생활이 편한가 보지.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며칠 전 초회 대위에게 맞은 턱에서 아직도 통증이 느껴졌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강지훈은 그가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최 대위의 잔인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죄송하면 다인가 너 하나 때문에 전체 중대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나는 대대장님께 불려가 쓴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 놈이 계속해서 식단이니 보급품이니 불평을 늘어놓는 바람에 상부에서 우리 중대를 특별관리부대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다 내 놈의 쓸데없는 불만 때문이야. 그는 말을 이으며 의자에서 일어나 강지훈의 앞에 바싹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강지훈의 고발로 인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하는 극심한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다. 네오 오늘부터 일주일간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50바퀴다. 그리고 부대 내 모든 화장실 청소도 전담하도록 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봐. 아니면 네 할머니가 또 면회 와서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거다. 최민호 대위는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협박이었다. 할머니의 사건을 미끼로 강지훈의 입을 막고 자신과 박준영 소장이 벌이는 비리를 철저히 은폐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휘관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국회의원 최영진의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에 그는 그 어떤 짓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시각 손주 강지훈은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할머니가 위병소에서 쫓겨나고 물까지 뒤집었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동기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했고 선임들은 대놓고 그를 조롱하며 괴롭혔다. 야, 백도 없는 게 백 있는 척은. 너네 할머니 때문에 우리까지 뺑이치게 생겼다. 온갖 비난과 냉소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박혔다. 최민호 대위의 부당한 징계는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는 매일 밤 무거운 군장을 메고 달빛 아래 연병장을 돌았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할머니와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그는 연병장을 돌며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눈물을 삼켰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시고 그 먼 길을 오셨는데 흙 묻은 갈비찜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는 차라리 자신이 두들겨 맞거나 벌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겪었을 심적 고통을 생각하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생활관에서도 그는 투명 인간이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식사를 할 때도 그의 주변 자리는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차가운 침상에 누워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냈다. 이대로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충동이 몇 번이나 그를 덮쳤다. 그는 부대 내의 부조리, 특히 부실한 식당과 낡은 보급품 문제, 그리고 최민호 대위의 가혹행위를 외부에 알리려 했지만 번번이 막히고 오히려 더 심한 보복을 당했다. 그의 몸에는 최민호 대위가 휘두른 구타의 흔적들이 선명했다. 그렇게 모두가 그를 외면할 때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입대 동기인 김일병이었다. 그는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강지훈에게 다가왔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강지훈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기도 하고 모두가 잠든 밤에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주기도 했다. 야, 강지훈 힘내라. 어느 날 밤 김일병이 나지막이 말을 걸었다. 내 잘못 아니잖아. 저 미친 중대장이지. 혼자 승진에 눈이 멀어서 발광하는 거지. 다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뿐이야. 이 부대가 얼마나 썩어빠졌는지 병사들 식량 빼돌려서 자기들 배 채우고 낡아빠진 장비 갖다 놓고 새 거라고 속이고 다들 알고 있어. 네가 불평한 게 잘못이 아니야.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인 거지. 강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할머니께 오시라고 해서 그런 거야. 다 나 때문이야. 할머니가 나 때문에. 바보 같은 소리 마. 손주 보고 싶어서 오신 할머니 마음이 무슨 죄냐.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참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할머니께서도 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원치 않으실 거다. 김일병에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강지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의 빛과도 같았다. 한편 합참의장실의 김주임 원사는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이서준 의장은 박준영 소장의 보고를 믿는 듯했지만 김주 임원사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머님의 목소리는 정상이 아니었어. 내가 20년을 넘게 모셨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어. 그는 의장 몰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군의 위계 질서를 거스르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김순자 여사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더욱이 그는 최근 몇몇 병사들이 자신에게 은밀히 보내온 부실 식단과 낡은 보급품에 대한 익명 제보들을 떠올렸다. 그 제보의 내용들이 김순자 여사가 면회를 간 부대와 묘하게 겹치고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일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군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비리의 시작일 수 있다고. 그는 수소문 끝에 자신의 인맥 중 해당 부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후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한밤중에 자신의 개인 휴대폰으로 행보관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김상산하다. 합참의장실 김주임원사다. 충성 주임원사님, 이 밤에 어쩐 일이십니까? 후배는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야. 자네만 믿고 부탁하는 거다. 김주임원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오늘 낮 자네 부대 위병소 CCTV 영상이 필요하다. 딱 1시간 분량이면 돼.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이유도 묻지 말고 나한테 보내줄 수 있겠나. 특히 강지훈 일병의 면회 기록과 최근 그의 생활관 주변 CCTV도 필요하다. 행정보급관은 잠시 망설였다.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는 위험한 부탁이었다. 하지만 하늘 같은 선배이자 합참의장 직속 부하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그는 최근 부대 내에서 떠도는 부실 급식과 보급품 비리, 그리고 강지훈 일병에 대한 은밀한 가혹행위 소문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썩어빠진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그는 결국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주임원사님. 확인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후 김주임원사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행보관에게서 영상 파일 하나가 도착한 것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인형 김순자 여사의 모습이 보였다. 잔뜩 기대를 품고 위병소로 다가가는 모습이네 젊은 장교에게 무언가 애원하는 모습. 김주임원사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최민호 대위가 거칠게 손을 뿌리치는 순간 김순자 여사의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장면. 최 대위가 들고 있던 더러운 물이 담긴 양동이를 김순자 여사에게 그대로 들이붓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가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까지. 영상은 소리가 없었지만 그녀의 처절한 슬픔이 화면을 뚫고 그의 가슴에 와서 박히는 듯했다. 김주임원사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분노와 슬픔으로 딱딱하게 굳어갔다. 그는 영상을 계속 넘겼다. 이어지는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다. 위병소 안쪽에서 강지훈 일병이 몸의 멍 자국을 선명히 드러낸 채 달려 나오려다 최 대위에게 제지당하고 병사들에게 끌려가면서 할머니를 향해 절규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이어진 생활관 내부 CCTV에서는 강지훈 일병이 구타당하는 장면과 병사들이 쉰내가 나는 밥과 고기 없는 국을 먹는 모습, 낡은 군화와 방탄복을 불평하는 소리가 음소거된 화면 속에서 섬뜩하게 재현되었다. 모든 장면 위로 탐욕스러운 박준영 소장과 그의 비서실장, 그리고 국회의원 최영진의 얼굴이 교차되어 스쳐 지나갔다. 김주 임원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민원 처리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한 어머니에 대한 모독이자 폭력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비리와 가혹행위라는 썩어빠진 군 내부의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박준영 소장은 이 모든 진실을 완벽하게 은폐하고 이서준 의장님을 기만했다. 김주 임원사는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진실의 끔찍한 민낯과 마주하고 있었다. 군인으로서 의장님의 부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나는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 그의 눈빛이 결연하게 바뀌었다. 그날 밤 김주 임원사는 자신의 숙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책상 위에는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USB를 노려보았다. 저 작은 저장 장치 안에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진실과 감당하기 힘든 배신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이걸 의장님께 보고해야 하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다. 보고하는 순간 그는 군의 생명과도 같은 위계 질서를 무시한 하극상의 주범이 된다. 박준영 소장은 단순한 군단장이 아니었다. 그는 뒤로는 거대 정치 세력과 대기업 영진물산의 자금을 받고 앞에서는 청렴한 이미지로 언론을 조작하는 현 정권의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그런 거물급 인사를 의심하고 고발하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다. 최악의 경우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법 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평생을 바친 군대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는 USB를 집어들어 컴퓨터에 꽂았다. 그리고는 삭제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이 파일 하나만 없애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의장님은 계속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박준영 소장은 유능한 후배로, 그리고 자신은 성실한 부하로 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을 감으면 흙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던 김순자 여사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20년 전 그가 처음 상경하여
의장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색해하는 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자네도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여 라고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다. 의장님에게는 어머니였고 그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다. 그런 분이 당한 수모를 아들인 이서준 의장이 까맣게 모른 채 신자에게 속고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진정한 충성인가? 아니다. 이건 충성이 아니다. 이건 비겁한 외면일 뿐이다. 김주임원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이장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그분의 눈을 가리는 달콤한 거짓이 아니라 그분의 심장을 아프게 하더라도 진실의 칼을 쥐어드리는 것이다. 내 군 생활이 여기서 끝장난다 해도 나는 의장님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그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리고는 군복을 단정히 차려 입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굳은 결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이서준 합참의장은 여전히 의장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밤새 박준영 소장과의 통화 내용과 어머니의 목소리를 수없이 복기했지만 의심의 실체는 잡히지 않고 안개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 뿐이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대한민국 군의 최고 지휘관인 자신이 감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가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댔을 때 의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김주 임원사였다. 그의 딱딱하게 굳은 표정과 결연한 눈빛을 본 순간 이서준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터졌음을 알았다. 밤새 그를 괴롭혔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 김원사. 이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김주 임원사는 말없이 다가와 그의 책상 위에 작은 USB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장님, 송구스럽습니다. 어젯밤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의장님의 부하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안에 이장님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부디 확인해 주십시오. 이서준은 아무 말 없이 김주 임원사와 USB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신중한 동작으로 USB를 집어들어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동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화면에 거친 화질의 CCTV 영상이 나타났다. 그는 영상 속에서 금방이라도 허리가 끊어질 듯 구부정한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했다. 이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애원하듯 말하고 있었고 젊은 장교는 냉랭한 표정으로 그녀를 막아서고 있었다. 이서준의 턱이 저도 모르게 단단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장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최민호 대위가 손을 뿌리치자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그 순간 최 대위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물통에서 더러운 물을 그대로 어머니께 들이부었다. 어머니가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 그 순간 이서준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방 안에는 노트북 펜이 돌아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화면 속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다. 처음에는 젊은 장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누구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하지만 그 분노는 이내 더 크고 더 차갑고 더 근원적인 분노에 집어삼켜졌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다. 위병소 안쪽에서 멍든 얼굴로 뛰쳐나오려다 저지당하는 아들 강지훈의 모습. 그리고 이어진 생활관 내부 영상에서는 강지훈이 최 대위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하고 병사들이 쉰내가 나는 부실한 식사를 겨우 넘기는 장면, 녹슬고 낡은 총기를 들고 훈련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모든 장면 위로 탐욕스러운 박준영 소장과 그의 비서실장 그리고 국회의원 최영진의 얼굴이 교차되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머릿속에 어젯밤 박준영 소장과의 통화 내용이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셨습니다. 정중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위선적인 목소리, 자신을 완벽하게 기만했던 그 태연한 얼굴,
이서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당한 수모보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후배에게,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부하들에게 이토록 추악한 비리와 폭력이 자행되고 은폐되었다는 배신감과 자괴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박준영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자신에게 거짓을 고했다. 아니, 그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정치권 대기업과의 검은 거래를 위해 군의 근간을 흔들고 무고한 병사들을 착취하며 심지어 어머니의 존엄성마저 짓밟았다. 네오였구나, 박준영. 감히. 이서준의 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뜨거운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딸깍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김주 임원사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김 원사, 자네는 오늘 군인으로서 가장 용감한 일을 했다. 내일 아침 내 방으로 다시 오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실장에게 연결되는 직통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나지막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 담긴 무게는 천금만금과도 같았다. 국방부 장관님, 비서실 연결해. 그리고 육군 1호기 지금 당장 띄워. 평소와 다름없던 최전방 부대의 아침이었다. 병사들은 연병장에서 구령에 맞춰 아침 구보를 하고 있었고 취사병들은 분주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젯밤 최민호 대위의 협박과 가혹행위에 가라앉았던 분위기도 조금씩 억지로 활기를 되찾아가는 듯 보였다. 강지훈 일병은 피곤에 지쳐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김일병이 묵묵히 함께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어디선가 들려오기 시작한 미세한 진동과 함께 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땅의 울림이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규칙적인 저주파의 진동. 구보를 하던 병사들이 하나둘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내 땅의 울림은 희미한 소리가 되어 귀에 들려왔다. 드르드. 하늘 저편에서부터 들려오는 낮지만 육중한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명확해졌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부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저게 무슨 소리야? 헬리콥터 소리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 병사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구름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기체가 들어왔다. 일반적인 수송 헬기나 공격 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위용. 동체에는 선명하게 새겨진 봉황 마크와 함께 단 하나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 1. 야그닐 허기.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에 연병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육군 1호기. 그것은 단순한 헬리콥터가 아니었다. 오직 군서열 1위 별, 넷 합참 의장만을 위해 움직이는 하늘의 집무실이자 군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전시의 대통령을 모시는 것 외에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전설적인 헬기가 예고도 없이 이 최전방의 작은 부대 상공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 시각 군단장 박준영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다 말고 창밖의 소란에 미간을 찌푸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바로 그때 그의 책상에 비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댔다. 군단장님, 관제탑입니다. 현재 육군 1호기가 우리 부대 연병장으로 접근 중입니다. 비인가 착륙입니다. 박준영은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는 그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합참 의장님이 직접 어째서?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의 머리 위로 영진물상과의 검은 거래 장부와 최민호 대위의 비열한 보고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헬기는 연병장 중앙에 착륙하며 엄청난 바람과 먼지를 일으켰다. 병사들은 눈을 가리고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신이 땅에 강림하며 일으키는 신성한 폭풍 같았다. 허둥지둥 달려나온 박준영 소장과 연대장, 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차마 헬기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사색이 되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자신들의 죄가 만천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침내 헬기의 프로펠러가 잦아들고 육중한 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다. 햇살을 등지고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흠잡을 데 없이 각 잡힌 전투복 어깨 위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4개의 별. 이서준 합참 의장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한 차가운 무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트랩을 내려와 땅을 밟았다. 그리고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똑바로 걷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산을 움직일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장님, 박준영 소장이 황급히 달려와 그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이서준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치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박준영과 지휘관들은 모욕감과 공포심에 얼굴이 벌개진 채 그저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고요한 연병장에는 오직 이서준의 전투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만이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베어석, 베어석.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리는 사신의 발소리처럼 그곳에 있는 모두의 심장을 억제었다. 생활관 창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병사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세상에, 군단장님을 그냥 지나치셨어. 마치 벌레 보듯이?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서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화려한 군단 사령부 건물이 아니었다. 바로 허름하고 낡은 강지훈 일병이 속한 중대의 막사 앞이었다. 그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시작된 그곳에 자신의 발로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그곳에는 악취가 스며든 부식 창고와 낡은 장비들이 쌓여있는 보급품 창고가 있었다. 모든 지휘관들이 그의 뒤에 멈춰서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최민호 대위가 앞으로 떠밀려 나왔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전설적인 존재를 차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충성 의장님, 본 중대장 대위 최민호. 그는 필사적으로 경례를 붙이고 자신의 직책을 보고하려 했지만 이서준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장님 본부대는 어제 발생한 탈영병 수색 작전으로 인해 부대 규정에 따라 민간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분이 의장님의 어머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제가 어찌 감히 부디 저의 충정을. 최민호 대위는 횡설수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의 말에는 탈영병이라는 거짓 이유로 면회를 막고 어머니를 모욕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비열함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비겁함만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서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최민호 대위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분노의 눈빛이 아니었다. 경멸의 눈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길게 굴러다니는 하찮은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의 시선이었다. 그 시선은 최민호 대위의 계급장을 떼어내고 군복을 벗겨내고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발가벗겨 버렸다. 침묵. 그 어떤 고함이나 질책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1분이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최민호 대위의 이마에서는 땀이 턱 끝으로 뚝뚝 떨어졌고 그의 다리는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는 마침내 그 무거운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변명을 멈추었다. 방 안에는 오직 그가 가쁘게 몰아쉬는 숨소리만이 공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최민호 대위가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얼어붙을 듯한 침묵이 흘렀다. 연병장에 도열한 모든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오직 이서준 합참의장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다음 말이 곧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박준영 소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이서준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유능한 지휘관인 것처럼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참회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은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장님,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휘관인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조금 더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슬쩍 손가락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민호 대위를 가리켰다. 하지만 의장님, 이 최민호 놈이 이놈이 제게 제대로 된 보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병소에서 있었던 사소한 마찰이라고만 보고했을 뿐 감히 어머님께서 그런 수모를 당하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어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는 거의 울부짖듯이 외쳤다. 자신의 결백을, 자신의 무고함을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섬뜩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최민호 대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은 그저 유능하지만 부하를 잘못 둔 불운한 지휘관으로 포장하려 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과 영진물산의 관계, 그리고 부대 내 만연한 비리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비겁하고 역겨운 위선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이서준은 더 이상 그의 연극을 지켜봐 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박준영의 말을 막았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이서준은 박준영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해서 듣는 이의 뼛속까지 서늘하게 만들었다. 박 장군. 그는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들린 그 작은 물체를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다. 자네가 말하는 그 사소한 마찰의 모든 진실이 바로 이 작은 것 안에 담겨 있네. 그리고 자네와 최민호 대위가 은폐하려 했던 더러운 비리의 민낯까지도. 병사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군납비리, 그리고 자네가 뒤를 봐준 가혹행위까지. 이서준은 USB를 높이 들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는 박준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물었다. 자네는 내게 거짓을 고했네. 아닌가? 그 질문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박준영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거짓말과 비리들이 어떻게 발각되었는지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의 모든 야망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서준은 대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서리빨 같은 심판의 목소리였다. 그는 모든 병사들과 지휘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박준영의 죄악을 하나하나 벗겨내기 시작했다. 자네는 나에게 전화로 어머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편히 다녀가셨다고 했지. 하지만 이 영상 속에 기록된 내 어머니는 흙먼지 가득한 바닥에 주저앉아 당신의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을 손에 쥐고 울고 계셨네. 더 나아가 자네가 면회를 막았던 진짜 이유는 내 아들 강지훈이 최민호 대위에게 무자비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 증거가 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네. 이서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자네는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변명했지. 하지만 자네는 이 일이 벌어진 직후 최민호 대위로부터 모든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고도 자네와 영진물산의 군납 비리가 드러날까봐 조용히 덮으라고 직접 지시했네. 병사들에게는 쉰내, 나는 밥과 녹슨 총기를 자네는 그 대가로 검은 돈을 챙겼지. 내 말이 틀렸나. 박준영은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왜 그랬을까? 박 장군, 내가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해줄까? 이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박준영과 그 뒤에 서 있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았다. 바로 자네의 그 썩어빠진 출세 때문이었지. 자네는 차기 국방부 장관 자리를 탐했고 영진물산과의 검은 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했어.
마침 부대를 방문한 감사팀과 자네의 평생 라이벌이라는 K 장군에게 약점이 잡힐까봐 두려웠던 게지. 그래서 한 노인의 눈물쯤은 무고한 병사의 피와 눈물쯤은 상관에 대한 기만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지. 안 그런가? 이서준의 목소리가 마침내 터져 나왔다. 그의 분노가 연병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자네는 자네 어깨 위에 달린 별 3개의 무게를 지키기 위해 내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뜨거운 눈물을 짓밟고 자네를 믿었던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비리를 저질렀으며 자네를 믿었던 상관의 등에 칼을 꽂았네. 그것이 자네가 수십 년간 지켜왔다는 군인 정신인가? 그것이 자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군의 명예인가?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준영 소장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 위에 달려있던 별셋은 이제 더 이상 명예의 상징이 아닌 욕망과 위선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렸다.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서준은 더 이상 박준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김주임 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 원사, 어머님과 강지훈 일병 1위로 모셔오게. 잠시 후 김주임 원사의 부축을 받으며 김순자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반대편에서는 징계 중이던 강지훈 일병이 흑투성이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왔다. 연병장 한가운데서 할머니와 손자의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 내 강아지.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 부둥켜 안았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아픈 미안함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죄송해요 할머니, 저 때문에. 아니다, 내 강아지, 다 괜찮다. 두 사람의 오열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병사들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 역시 부대 내의 부조리와 가혹행위에 시달려왔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 눈물은 동병상련의 눈물이었다. 그때 강지훈의 곁을 지키던 김일병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김순자 여사 앞에 부동 자세로 서서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며 경례를 붙였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순자 여사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져 주었다.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다. 가슴 아픈 재회가 끝나고 이서준은 마침내 마지막 심판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민호 대위였다. 이서준은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아주 조용하고 차분했다. 초의 대위, 자네도 할머니 손에 컸다고 들었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개인적인 신상 정보가 합참의장 입에서 나오자 최민호 대위는 경기를 일으킬 듯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다. 이서준은 말을 이었다. 자네가 가진 상처가 자네가 겪은 아픔이 다른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무고한 병사들을 착취하며 국가의 예산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울 이유가 되지는 않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어깨와 최민호 대위의 어깨를 번갈아 보았다. 군복의 무게는 별의 개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책임감의 무게다. 자네는 그 무게를 전혀 감당하지 못했어. 이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최 대위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자네네는 최전방 격오지로 가게 될 거다. 아니, 그곳에 가기 전에 자네가 빼돌린 군납 비리와 강지훈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한 군사 재판을 받게 될 걸세. 자네의 아버지인 최영진 의원의 힘도 박준영 소장의 비호도 더 이상 자네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그것은 냉정한 처벌이자 한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연민이었다. 하늘을 뒤흔들었던 별들의 축제는 그렇게 한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처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늘의 심판과도 같았던 그날 이후 군에는 거센 후폭풍이 몰아쳤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상관을 기만하고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군납 비리를 저지른 박준영 소장은 결국 모든 지위에서 해제된 채 불명예 전역이라는 가장 치욕적인 결말을 맞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별은 한순간의 거짓말과 탐욕으로 인해 빛을 잃고
녹슨 쇠덩이로 변해버렸다. 그가 떠나는 날 그를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때 그에게 아첨하던 부하들도 그와 잔을 부딪히던 동료들도 모두가 그를 외면했다. 그는 그렇게 쓸쓸히 자신이 평생을 몸담았던 군을 떠났다. 최민호 대위를 비롯한 관련 지휘관들 역시 전원 보직 해임되어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특히 최민호 대위는 이서준 합참의장의 말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외롭다는 최전방 격오지 소초의 소대장으로 발령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그가 빼돌렸던 부실한 식량과 장비들이 얼마나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지 처절하게 깨달아야 했다. 그것은 징벌인 동시에 한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택했던 김주임원사는 이서준 합참의장에게 더욱 깊은 신임을 얻게 되었다. 이서준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그의 사무실을 찾아와 직접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김 원사, 자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군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 앞으로도 내 곁에서 이런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주게. 그 어떤 표창장이나 훈장보다 더 값진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가 그 차 잔 속에 담겨 있었다. 며칠 뒤 특별 휴가를 받은 강지우는 한결 밝아진 얼굴로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의 몸에 남아있던 멍 자국들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김순자 여사는 손주를 위해 밤새 만든 따뜻한 스웨터와 온갖 맛있는 반찬들을 그의 손에 들려주었다. 강지우는 그 꾸러미를 들고 가장 먼저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단 한 사람 동기 김일병의 집으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김일병과 그의 가족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이고, 이게 다 뭔가. 지훈 학생 김일병의 어머니는 김순자 여사가 보낸 반찬통들을 받아들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자네 할머님께 꼭 고맙다고 전해드리게. 덕분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친구를 얻었어. 정말 고맙네. 두 젊은이는 서로 마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들의 우정은 군대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제 평생을 함께할 인연으로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완전히 지나간 어느 평온한 오후 이서준은 모든 군복을 벗어두고 낡은 스웨터에 면바지를 입은 평범한 아들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작은 수선집을 찾았다. 김순자 여사는 아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웃으며 늘 앉던 자리에 앉으라는 듯 눈짓을 보냈다. 드르륵 드르르륵. 김순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장롱 깊숙한 곳에서 40년 된 아들의 낡은 소위 군복을 꺼내왔다. 그리고는 재봉틀 앞에 앉아 세월에 해져버린 어깨 부분을 정성껏 받기 시작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재봉틀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바느질 소리가 아니었다. 아들이 짊어져야 했던 마음의 짐을 한 땀 한 땀 꿰매주고 세상에 풍패에 더럽혀졌던 아들의 명예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소리였다. 이서준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재봉틀 바늘이 천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별 4개의 무게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재봉틀 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 어머니의 저 무심한 듯한 사랑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었다. 한참 동안 재봉틀 소리만 울리던 공간. 마침내 김순자 여사는 재봉틀을 멈추고 말끔하게 수선된 군복을 아들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별은 무겁더냐? 이서준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어머니의 재봉틀 소리보다 가볍습니다. 한 어머니의 흥부든 갈비찜이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들을 위해 눈물을 삼켰던 어머니의 마음과 그 마음에 피눈물을 흘렸던 아들의 분노. 정의는 결국 제자리를 찾았고 상처는 따뜻한 사랑으로 아물었다. 하지만 사회의 깊은 곳에 뿌리내린 부패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으며 이서준은 알고 있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